예. 그러면 예. 지금 다들 계신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예. 김미숙 예예. 선생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나츠메 소세키는 1914년 나의 개인주의라는 강연에서 개인의 자유는 개성의 발전상 무척 필요하며 그 개성의 발전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른 영향이 없는 한 나와 내가 좌우를 향해도 괜찮을 만큼의 자유는 이러한 자유는 자신도 견지하고 타인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말하는 개인주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즉 개인 행복의 기초가 될 만한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나만이 아닌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세키의 개인주의에 관한 언급은 근대 이후에 일본 내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을 병치시키며 나에 대한 자기 인식이 나에게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이해로까지 넓어지는 사고 패턴은 일본 고전문헌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최초의 일용사전인 와이에이 고린 슈세라는 이 사전에는 인디비주얼이 한 사람, 한 명, 그러니까 일본어로 한번 읽어본다면 히토츠, 히토리, 이치닌 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개인, 일본어로 코진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 개인이라는 표현으로 옮기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개인주의라는 표현 자체는 근대 이전의 일본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이나 개인주의라는 표현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유입되어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소세키가 자신이 규정하는 개인주의에 대해 강연을 할 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주의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근대 일본 사회에 개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동체와 집단, 인간관계 속에서의 개인, 즉 나에 대한 인식은 전근대 일본에도 당연히 존재하였으며 그러한 인식은 현존하는 고전문학 텍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내면 풍경에 대한 관심과 개인의 발견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아론 그레비치의 지적은 염두에 둬야 하지만 그가 언급한 집단과 관련해 개인의 독립성을 의식하고 그 자신의 개인적 존재에 몰두할 수 있게 된 인간적 자아의 출현에 대한 탐구는 개인주의의 단초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서양 어느 문명권을 막론하고 시대와 사회, 경제적인 토대의 변화에 따라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집단의 가치와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개인의 가치관의 역학관계에 끊임없는 변화가 있었다는 최영섭의 지적 또한 시사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마가츠 마사카즈는 부드러운 개인주의라는 표현으로 자기 표현을 둘러싼 일본 문화 속 개인주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충분히 실현하면서 그로 인해 타인의 자아를 침해하는 것을 피하며 오히려 타인과의 미적인 동의 아래 자기 개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 타자를 가까이 두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굳이 타인의 평가 속에 자기 실현을 꾀하는 것을 부드러운 개인주의의 자세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개인주의의 양상은 일본 고전문학 텍스트, 특히 해안시대 여성문학 속에서 그 실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일본 해안시대의 일기문학가 모노가타리에 나타난 나에 주목해서 10세기, 11세기 동양 고중세에 싹트고 있던 개인의 발견과 개인주의 맹아의 양상을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한 개인이 소속된 집단 내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재인식하여 자기 존재성을 주장하면서 상대와의 관계를 재조명하며 타인으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은 이러한 양상은 동양 나름의 개인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일본 해안시대의 일기문학이나 모노가타리에 나타나는 나라는 표현과 나와 타인을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는 나도 타인도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고전문학 텍스트에서 개인에 대한 인식은 나를 드러내는 다양한 1인칭 대명사를 지표로 삼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 고대에 사용되었던 1인칭 대명사는 아래, 와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표현은 일본 고대 시가집인 망요슈에서부터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와 와래는 예로부터 일본의 정통적인 1인칭으로 해안시대와 그 이후에도 쓰였습니다. 일본 고중세의 대표적인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용례를 비교해 보면 산문과 운문을 가리지 않고 8세기 중엽에서 14세기 초에 걸친 일본 고전 문학 텍스트 속에 나라는 존재를 표출하는 1인칭의 사용은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세기 중엽 시가집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나의 표출과 나에 대한 천착은 고대 일본에 있어서의 개인의 발견, 개인주의 단초를 확인하는 하나의 지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10세기 중반 이후 일본 해안시대에는 자기를 주제하여 사적인 자기 삶의 경험을 기록한 일기문학이라는 양식이 활발하였는데 이들 작품은 자기소설화 할 수 있고 그 속에는 개인 간에 주고받은 왁가라는 운문을 곁들인 사적 서신이 주요한 밑바탕이 되고 있어서 이들 작품은 자서전과 결합한 사적 서신의 형태를 한 작품 속에서 아울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양 개인주의 역사와 개념 규정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잣대로 해서 동양의 그것을 같은 틀 속에 대입시켜 판단하려는 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서 개인이나 개인주의, 개인의 발견에 관한 논의는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해안시대의 문학은 유례없는 여성문학의 전성기로 일컬어질 정도로 그 시대 문학, 특히 가나 산문문학의 주 담당층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시대 산문문학은 우리의 고소설에 해당하는 모노가타리, 그리고 일기문학과 수필을 들 수 있습니다. 운문문학을 대표하는 왁가는 상징 표현을 폭넓게 담아서 산문문학 속에 등장인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안시대 산문문학은 왁가라는 운문까지 아우른 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안시대 여성 작가에 의한 산문문학이 발달한 이유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후지와라시를 중심으로 하는 석간 정치체제 아래에서 궁중 내 문화살롱의 기능을 지닌 후궁 중심의 귀족 문화가 발달했다는 점,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처제였던 혼인제도 속에서 여성들 삶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나 문자라는 표현 도구가 갖춰진 점 등이 연동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족 문화의 주된 담당층이던 중류귀족 출신의 궁정나인과 가정부인들은 그들 자신의 불안정한 삶 속에서 생성된 삶에 대한 불안과 고뇌 등을 가나 문자를 통해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산문문학의 시작을 알린 것이 974년경 성립된 미츠츠네의 어머니가 쓴 카게로 일기였습니다. 이것이 카게로의 일기 필사본의 단간인데요. 그러니까 13세기의 이제 그 작품입니다. 이 단간 같은 경우는 제가 번역한 카게로 일기의 표지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기문학에 나타난 나를 가리키는 표현, 즉 와래는 작중하자인 작자의 자의식을 드러낸과 동시에 상대방과 마주한 개인으로서의 나의 천착하는 의식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고전 대조 어휘표에 따라서 해안시대 일기문학에 나타난 와래의 용례를 비교해 보면 중 카게로 일기의 75회가 가장 많은데 나라는 개인을 발견하여 드러내고 주장하는 작중하자의 면모는 이 작품에 가장 강하게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와레의 예 중에서 카게로 일기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나는 뭐란 말인가? 와레와 난날이라는 표현은 미츠츠네의 어머니가 결혼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은 후지와라 카네이에게 닷가로 보낸 왁가 속에 쓰였다는 점에서 하자의 나에 대한 인식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집을 사흘 밤 연속으로 찾아가 함께 밤을 보내고 사흘째 되는 날 밤 여성의 집에서 피로연을 열어 결혼 사실을 공식화시켜야 비로소 정식 결혼으로 인정을 받는 해안시대 일본의 결혼 제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 미츠스네의 어머니는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려는 바로 그 시점에 새신랑에게 나는 뭐란 말인가 라는 물음을 던졌기 때문이다. 이는 954년의 일입니다. 나에 대한 탐구가 인간 존재성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배틀된 그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에 대한 남편의 애정 정도에 대한 물음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미츠츠네의 어머니가 지니고 있는 자의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츠츠네의 어머니의 외침은 자기 집안의 딸들 중 한 명이고 카네이에의 두 번째 부인으로 앞으로 여러 부인들 중 한 명으로 일부 다처제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집단 속에 규정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미츠츠네의 어머니는 부인들 중 한 명, 카네이에가 속한 상류귀족 집안의 여러 부인들 중 한 명으로서 자기의 위치가 규정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968년 미츠츠네의 어머니의 부인으로서의 위치는 여러 처들 중 한 명으로 확정되고 그녀가 결혼이 이루어질 무렵에 외친 나는 뭐란 말인가는 다시금 그녀에게 물음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미츠츠네의 어머니는 20여 년에 걸친 결혼 생활을 일기로 쓰기 시작해 남겼습니다. 그 자신의 결혼 생활이 아지랑이, 즉 이 작품의 서명인 카게로처럼 실체가 잡히지 않을 만큼 허무함을 느끼게 한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소야말로 나의 발견, 개인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세기 중후반 오늘날 교토인 일본 해안경에는 비록 자기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후지와라 미츠츠네라는 변변치 못한 아들 하나를 둔 한 여성, 한 개인이 60여 년간 살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결혼 생활을 아지랑이처럼 손에 잡히지 않고 허무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발견은 일기문학 등의 자기 서사에 한정되지 않고 10세기 이후 해안시대의 모노가타리 등의 허구적인 문학 양식에서도 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와 자서전이 한 인물의 내면을 통하여 사적인 삶의 실체를 밝히는 수단이 되는 데 반해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사적인 삶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편이 된다고 하였을 때 10세기 이후 일본 해안시대에 등장한 모노가타리, 그 중에서도 모노가타리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11세기 초에 성립한 겐지 모노가타는 다양한 남녀 인간 군상들의 내면에 깊이 파고들어 각자 달리 나타나는 한 인간, 한 개인의 사적 세계를 한 여성 작가의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일기나 수필과 다름없이 모노가타리 또한 사적인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일본 해안시대의 산문 양식인 모노가타리의 발달이야말로 개인의 발견을 드러내는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탐구로부터 타인에 대한 이해로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겐지 모노가타리의 등장인물들의 양상은 와레모 히토모, 즉 나도 타인도 또는 나나 타인이나라는 표현을 통해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겐지 모노가타리의 나도 타인도의 용례는 20회 확인할 수 있는데 뭐뭐도라는 비슷한 표현법은 그 이전에 망요시의 시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요시의 용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나와 타자의 순서가 겐지 모노가타리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나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앞에 오는 경우는 없으며 남성의 부인이나 연인, 여동생을 친근하게 부르는 이모라는 2인칭 대명사나 김이라는 상대방 여성과 남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앞에 등장하고 나를 나타내는 1인칭 대명사가 뒤에 오는 용법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겐지 모노가타리에서는 먼저 나 그리고 자기가 제시된 뒤 그 뒤에 타자성이 강한 추상적인 표현인 히토가 뒤에 오는 표현법으로 바뀌면서 나와 타인을 병렬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나도 타인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망요시보다 해안시대의 겐지 모노가타리의 나라는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겐지 모노가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20회의 나도 타인도의 용례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17회의 용례가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용례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자각하고 상대방, 특히 타인에 대한 이해로 폭을 넓혀가는 용례는 무라사키노 우에와 오에김이라는 겐지 모노가타리 정편과 속편의 여주인공 두 명이 주체로 쓰이는 경우 말고는 그 밖에는 남성이 주체인 경우에는 카오루라는 인물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겐지 모노가타리 정편의 남성 주인공인 히카루 겐지가 주체인 나도 타인도의 용례에서는 인용 8과 같이 자신과 여성과의 관계를 해고하거나 언급하는 와중에 자신의 태도나 선택을 합리화하거나 무신경하게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여성이 사이좋게 잘 지내길 바라며 그럼으로써 자신의 사랑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히카루 겐지의 말은 무라사키노 우에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도 배려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무라사키노 우에는 제대로 된 후견인이 없는 상태로 히카루 겐지의 정석격으로 살아온 탓에 늘 불안정한 처지였고 그런 만큼 온나 산노미야라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데다 신분이 높은 학녀가 히카루 겐지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그녀는 일평생 믿고 의지하던 히카루 겐지에게 상처를 입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수치스러워하며 히토와라의 즉 타인의 어떤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우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이 주체가 되어 사용되고 있는 나도 타인도의 용례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이러한 차이는 여성 문학으로서의 겐지 모노가타리의 성격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달리 말하면 겐지 모노가타리의 여성 문학적인 성격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탐구에서 타인의 이해로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는 여성이 주체인 나도 타인도의 이해는 속편의 여주인공인 오이기미의 내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편 여주인공인 무라사키노 우에의 만년의 신경을 이어받음으로써 정편과 속편의 유기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받는 속편 여주인공 오에기미 이야기에 주목하여 그녀가 주체가 된 나도 타인도의 용례를 분석해보면 집단 속의 나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문하면서 상대방 남성인 카오루라는 타인으로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는 해안시대의 한 귀족 여성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이기미가 그의 구애를 거부하고 결혼을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안시대 결혼제도와 연결된 후견인 문제, 그리고 그와 연동된 히토와라의 의식의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부 다처제이면서 초소한, 방초한 형태였던 만큼 친정 집안이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이 시대 여성의 결혼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부친이 항자이지만 정치적으로 몰락하여 교토에서 밀려난 한미한 집안의 장녀인 오이기미는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던 히카루 겐지의 아들로 알려진 카오루와 결혼하기에 그리 내세울 게 없었고 뒤이어 부친마저 사망함으로써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신분이 낮은 여성이었다면 카오루의 그늘에서 그의 부인들 중 한 명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었겠지만 오이기미는 천황의 손녀라는 고귀한 신분인 탓에 그녀는 무엇보다도 좁은 귀족사회의 틀 안에서 타인의 입길에 올라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 즉 히토와라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인용 17과 인용 18의 인용문에 나타난 오이김의 심중서유에서는 당대의 혼인제도의 논리, 귀족사회라는 집단의 논리에 비추어 카오루와의 결혼을 단념하였지만 나라는 한 개인으로서 본인의 바람을 피력하고
가후로 나아가서는 인간 일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가고 있는 오이기미의 내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17에서 타인 즉 남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도 믿을 수 없다는 오이기미의 신중 사유로부터는 남녀를 불문하고 변하기 쉬운 인간 일반의 마음에 대한 오이기미의 인식을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오이기미의 인식은 임종전 심중사유인 인용 18과 조응하면서 그녀의 애정감과 더불어 나 이외의 타인, 인간 일반의 변하기 쉬운 마음에 대한 이해를 드러냅니다. 나도 그 사람도 여자든 남자든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마음이 변하는 존재라는 오이기미의 심경은 해안시대 일반적인 여성의 의식과는 격차가 있습니다. 이 시대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수동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게 일반적이었고 카게로 일기의 미츠츠나의 어머니 또한 본인의 결혼 생활의 허무함을 남편 카네이에 대한 원망으로 치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카오루에 대한 오이기미의 시선에는 그러한 원망이 없으며 오이기미가 나의 현재 마음과 그 사람의 현재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두 사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당대의 기족사회 집단에 편입되거나 세상이 요구하는 결혼 제도에는 순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기족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출가나 죽음밖에 없었고 결국 그녀는 병사였습니다. 나라는 한 개인의 애정감을 실현하기 위해 기족사의 집단 논리에 따라가지 않고 나의 바람을 우선시하는 오이김의 선택이야말로 개인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변하기 쉬운 나약한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상대 남성인 카오루라는 타인에 대한 이해로까지 시선을 확장시켜 나가는 오이김의 사념은 나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 또한 인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11세기 전후한 일본 해안시대의 교토에서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여성 작가는 후견인이 없어 고립무원의 상태인 오이김이라는 여성 등장인물을 통해서 나라는 개인과 타인의 관계, 나라는 개인의 탐구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로까지 지평을 넓혀가는 한 여성, 한 개인의 삶과 사랑의 양상을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그 고려대학교 정우봉 선생님께서 발표를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20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했는데. 방금 전에 공유하셨을 때 보였거든요. 예. 예,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됐나요? 네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근대 전환기 하재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전환기를 살아갔던 직위식이 남긴 하재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좀 사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하재일기에는 이제 공적인 업무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 중에는 이제 사생활과 관련해서 특히 직위식과 오랜 연인 관계를 유지했던 춘원이라고 하는 여성과의 그 만남과 그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인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사적인 관계를 기록한 것을 통해서 개인 및 개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진전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화면이 잘 넘어가고 있는 건가요? 제 화면에서는 네.
그 토크비르라고 하는 프랑스 역사학자가 개인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향적인 사생활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용문에 있듯이 그 자기만의 작은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개인주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한 것을 좀 참고해서 하재일기 속에서 규식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춘원이라고 하는 한 여성과 오랜 기간 교제를 통해서 자기만의 작은 사회를 형성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재일기는 사실은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요. 한 20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날씨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물건을 납품하거나 매매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 많은데, 혹은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개인의 일상이라든가 혹은 뭐 여가 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혹은 여성과의 교제 혹은 가족사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하재일기의 표지 모습입니다. 하재일기 내에 좀 약간 초소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다 탈초가 되어서 이제 번역본이 이미 출간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생활의 내밀성에 관한 뭐 연구로 제가 사생활의 역사에 있는 것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내밀성을 어떻게 연구하냐 하였을 때 크게 세 가지를 사생활의 역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내면적인 존재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림이나 글씨에 의한 묘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뭐 일기나 자서전, 뭐 자화상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춘원과의 만남을 지속해 나갔던 장춘원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좀 더 주목을 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춘원에게 사랑의 징표로 주었던 물건들, 일종의 선물에 주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춘원이라고 하는 여성은 경기도 양근 분원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장춘원이라고 하는 술집을 운영하던 여성입니다. 이 여성에 대한 정보는 이제 하재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제보할 수밖에 없는데, 흥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한 어떤 남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남성이 부부인지, 정식으로 맺은 부부인지, 아니면은 뭐 연인 관계에 그친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이제 않습니다. 소실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아들을 낳은 뒤에 이제 딸을 낳기도 하는데, 딸의 경우는 이제 일찍 요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원과 그 남성과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재일기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 생일날 나타나지도 않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양근 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홍원의 광주 분원인데요. 현재 경기도 광주 남정면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 분원이 19세기 말이 되면은 이제 민영화가 되고, 나중에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주식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간에 이제 그릇을 궁궐에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들을 민간에 이제 판매를 하고, 또 이 분원에 많은 행상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업의 교역지로서,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서 상당히 많이 활기를 띠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춘원과 같은 이제 그런 술집들이 그 마을에 상당히 많이 성행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은 분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합류하는 곳에 이 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원 마을이 있고, 이 백길을 통해서 서울까지 이동을 하는데,
뭐 대략 한 자동차로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이고요. 뭐 서울까지가 그렇게 멀지 않은, 그래서 교통이 편리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지도의 모양인데, 그 분원에서는 배를 타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소내라고 하는 것을 거쳐가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섬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팔당댐이 건설되는 과정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원고는 지금의 창덕궁 앞에 있었던 이 관청입니다. 분원리 마을의 전경, 예전에 찍은 사진을 제가 이렇게 몇 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원 보통학교가 사실은 공방이 있었던, 주로 직위숙이 많이 활동했던 이제 그런 곳이고요. 현재는 뭐 이러한 백자 자료관이 이제 건립이 돼서 이제 이와 같은 그릇들을 민간에 팔기도 하고 궁궐에 납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재 일기 속에서 춘원이라고 하는 여성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이 장춘원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춘원이라고 하는 여성과 직위수익은 1880년부터 만난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일기는 1891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전부터 만났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1898년에 춘원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대략 한 길게 잡으면 한 20년 동안 그 만남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장춘원의 주인이었던 이 춘원은 하재 일기 속에서 여러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이제 춘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난경이라든가 혹은 뭐 난인이라든가 뭐 난향 혹은 뭐 이인이라고 하는 것, 향군, 이런 말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애칭 혹은 별칭인데요. 그 중에서 이인이라고 하는 것도 좀 흥미롭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경에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게 남녀 관계의 하나의 호칭으로서, 여성에 대한 호칭으로서 사용된 것이 좀 흥미롭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별칭이나 이 애칭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춘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위식에 대해서는 뭐 여러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가족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은 한씨라고 하는 여성과 동갑내기였고요. 6남 1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자식들이 좀 일찍 죽은 불행이 있었고요. 직위식의 집은 그 분원 근방에 위치해 있었고, 또 직위식의 집에서 가까운, 멀지 않은 곳에 장춘원이라고 하는 그 술집이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장춘원이라고 하는 공간과 관련해서 제가 하재 일기에 나오는 것을 몇 개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일단 춘원과 관련된 것만 이렇게 썼는데요. 뭐 그냥 춘원에 가서 뭐 이야기하고 돌아왔다. 뭐 혹은 뭐 만두를 먹고 돌아왔다. 뭐 혹은 화가 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돌아왔다. 아니면은 밤을 좀 사갖고 가서 나누어 먹고 돌아왔다. 뭐 이렇게 길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짧게 기록하는 형태가 좀 눈에 띄고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도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같이, 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과정일 텐데요. 이 직위씨라는 사람은 궁궐에 그릇을 납품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반 정도는 서울이나 혹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분원 자기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이라고 할 정도로 장춘원이라는 술집을 출입을 합니다. 장춘원은 물론 술집이기 때문에 공공의 장소고, 그 다음에 사교와 유흥의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적어도 직위식에 있어서는 장춘원은 춘원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사적이고 때로는 좀 내밀한 공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두 사람만의 시간을 좀 더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 장춘원이 두 사람의 어떤 은밀한 욕망의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의 장소고 은밀한 사적인 공간이고 내밀성의 은신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장춘원에 대한 추억을 춘원이 죽고 난 뒤에 이렇게 지은 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장춘원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장춘원에서만 술집에서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마을 뒷산에 같이 일종의 뭐 데이트를 가기도 하고요. 혹은 한강에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하기도 하고, 혹은 한양에 같이 일종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남산이라든가 뭐 관악묘 뭐 이런 곳에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선물입니다. 지규식은 춘원에게 주었던 그런 선물들, 그 다음에 그 돈, 뭐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목록을 보시면은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우산, 뭐 신발, 과일, 뭐 앵두, 담뱃대, 뭐 혹은 여러 가지 옷감들, 뭐 돼지고기, 은장도, 뭐 비단, 붓,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분이라든가 명주, 비단, 혹은 참빗, 여성이 신는 신발, 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랑의 징표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춘원에게 준 선물 중에서 풍목령의 유명한 애정 소설인 이 정사라고 하는 소설책이 한문인데요. 이것을 자기가 직접 한글로 좀 선별해서 번역을 하고 그것을 예쁘게 이렇게 장정을 해가지고 춘원에게 선물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랑의 징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청구영언을 자기가 이렇게 간출해 가지고 춘원에게 주고 그것을 좀 읊어보게끔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혹은 애정소설인 권용성전을 이렇게 빌려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소설의 유통 혹은 소비되는 좀 새로운 현상, 흥미로운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춘원에 대한 그런 사랑과 갈등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춘원에 대한 그런 연민의 감정이 좀 컸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돌인데 아버지는 나타나지도 않고 엄마인 춘원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대주기도 하고, 춘원이 뒷산에 가서 막 이렇게 목 놓아 우는데 그것을 이렇게 뭐 위로하면서 데리고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춘원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이 그런 연민 비슷한 감정에서 시작해서 점차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모든 남녀 관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하재 일기에 보면은 사소한 일로 서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분노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차례 절교를 합니다. 지규식 자신이 더 이상 나는 안 보겠다라고 영원히 절교하고 난 돌아온다 라고 이렇게 쓰고, 며칠 지나서 다시 찾아가 가지고 또 화해를 하고 또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을 하였습니다. 뭐 그 한 예를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의롭지 못하고 무정한 일이 있어 가지고 갔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고 원망스럽다. 내가 자책하고 너랑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4월 9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뭐 참분, 뭐 외밀, 뭐 생명주 이런 걸 또 이렇게 선물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날인 11일 날에는 정담을 나누고 닭이 또 운 뒤에야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원과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고, 이렇게 때때로는
닭이 운 뒤에야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특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런 절교를 하고 다시 이 화해를 하고 하는 것들이 화제일기에 보면은 한 10년 동안의 기록 중에서 한 6번 정도가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직위식의 춘원에 대한 감정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제가 직위식의 이 화제 일기를 읽으면서 여러 번 그 생각이 바뀌어 왔습니다. 두 사람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직위식의 감정은 우리가 흔히 근대 시대 자유연애를 얘기할 때 상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춘원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직위식을 사랑의 존재로서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직위식 자신이 춘원에게 향하는 끊임없는 그런 사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어느 정도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약간은 좀 일방향적인 그런 모습의 사랑이다. 적어도 직위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사랑의 감정을 갖고 춘원을 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춘원의 경우에는 호감을 갖고 있고 또 둘만의 시간을 같이 보내기도 했지만은 직위식을 사랑의 존재로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에게 의지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것이 이 두 사람만의 독특한 사랑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의식과 표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별것 아니고 사소하고 또 사랑 다툼을 하는 그런 사소한 감정과 그런 속마음까지를 낱낱이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자기만의 작은 사회를 어쨌든 직위식은 끊임없이 추구했고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주변 인물이라든가 혹은 공동체, 마을 공동체 혹은 집단으로부터의 어떤 평가나 뭐 시선, 비판 이런 것에 크게 개의하지 않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 또 그러한 사랑을 하고자 하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춘원과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직위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다채로운 모습으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배경에는 직위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특성, 직위식은 양반은 물론 아니고요. 신분이 중인이거나 혹은 평민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납품하는 그런 상인적인 성향을 일정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직위식이 어쨌든 직업적인 특성 뭐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기록을 낳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오늘의 주제인 개인주의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구의 사례로서 17세기 영국의 사무엘 핍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근대의 산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백과사전적인 총체화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부부 간의 아주 내밀한 생활,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또 다른 연인과 만나서 몰래 사랑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아주 가감없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비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직위식의 기록 의식과 표현 방식 중에서 보면은 직위식이 어쨌든 다양한 그런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다는 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드러내면서도 일정하게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서술 전략이랄까
기록 방식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런 것이죠. 정담을 나누고 돌아왔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고요. 혹은 불미스러운 일을 내가 봐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 얘기. 좀 이상한 일을 보고 내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불미스럽고 어떤 것이 이상한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그 관계가 무엇인가까지를 더 뭐랄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까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것이 좀 흥미롭다. 비밀을 자기 스스로가 간직하고 일기에는 끝내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긴장 속에서 화제 일기에 어쨌든 기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